역사학을 전공한 분들은 대부분 이제 그런 마음들이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이 소위 후학을 양성해서 지금 우리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때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만든 사람들이 소위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젊은 학자들이 만들어낸 거란 말이야. 그런데 소위 내가 아까 그랬잖아. 1990년도에 사회주의가 몰락한 뒤에 운동권 선배들이 어느 쪽은 뉴라이트로 가고 어느 쪽은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지고 어느 쪽은 뭐 다단계로 갔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단 사이비 종교 중에 어디가 소위 그 역사학계에서 그 환단고기를 막 팔아대는 그런 이단으로 간 거야. 그래갖고 그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식민사관에 물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역사교육이 잘못됐다. 그렇게 막 강요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 도종환 그 교수를 문체부 장관으로 세우겠다 그러니까 젊은 역사학자들이 이 사람의 이 사관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령 문재인이 이야기하는 가야사를 복원해야 된다. 우리나라가 고대사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그런 말들은 맞아요. 그런데 그 환단고기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약간 사이비 종교인 거야. 근데 사이비 종교인지 모르고 그 환단고기를 막 진짜로 믿고 그게 막 우리나라가 중국을 지배했다. 그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서 중국에 있는 지명이 우리나라 지명이랑 같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중국을 지배했다는 증거다. 그게 다 개소리야. 그게 다 개소리고 그 개소리의 원조는 그게 일본의 무슨 그 야설이었다는 거야. 일본의 야설을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주인공만 우리나라 사람으로 바꾼 게 환단고기고 그 환단고기를 막 퍼뜨렸던 게 무슨 사이비 이단 사람들이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러면서 막 이 제야사 강단사학자들 강단에서 가르친 사람은 전부 다 식민사학자들이다. 요렇게 이제 이제 정형화 해가지고 그렇게 당연하다고 주장을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역사를 전공한 사람들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주로 그 이단 사이비 종교하고 연관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고 대신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 하면 우리 민족이 굉장히 지혜롭고 굉장히 착하고 마음을 모으면 기적을 이루는 민족이다. 그거는 맞아. 그건 맞는데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인 사명을 바로 깨달아서 올바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탈리아의 나라 크기가 한반도랑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알렉산더가 태어났던 마케도니아도 굉장히 작은 나라였어요. 몽골의 징기스칸이 몽골 제국을 만들었지만 징기스칸은 어느 아주 부족 중에 하나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아주 작은 사람들이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작은 나라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나라가 갖고 있지 않은 뭐가 있느냐 하면 그 지혜와 선함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혜와 선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자각을 하고 그래서 그 지혜와 선함의 민족성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 세계가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내가 볼 때 지금부터 이제 이 여름이 메르켈 선거 때까지가 소위 이 선과 악의 지금 세계적인 우리가 보지 못하는 전쟁 중인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이제 근데 우리가 사태를 정확히 봐야 돼. 그래서 하여튼 오늘 그 영국에서 어떤 선거 결과가 나올지 그리고 미국에서 이 코비의 증언이 공화당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이런 것들 우리가 좀 분석을 해야 되는 날이야. 자, 그러면 일단 지금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요. 뭐라고 그러니? 예. 잠깐만. 소위 이제 그 보수당
테레사 메이의 보수당이 지금 이제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졌다는 거야.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졌던 이유가 뭐냐 하면 소위 이제 그 테러. 근데 내가 볼 땐 그 테러는 그 테레사 메이를 지지하는 쪽에서 일으켰을 거라고 봐. 그 테러가 테레사 메이를 지지하는 쪽에서 일으켰을 거라고 보고. 근데 실제로 테레사 메이의 지지율이 떨어졌던 진짜 이유는 그 영국의 노인 복지, 이 테레사 메이도요, 영국의 노인들이 그렇게 지지해줬다네. 영국의 노인들이 그 테레사 메이를 많이 지지를 해줬던 거래. 지난번 브렉시트에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게 그 영국의 노인들이었대. 가난한 노인들. 그런데 이 보수당 정권이 실제로 그 노인 복지 비용을 축소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분노가 있대요. 그 노인들이. 그래서 오늘 이 조기 총선을 어떻게 치를지 그게 지금 이제 관심사인 거야. 예. 자, 그래서 이 테레사 메이의 영국의 그 지금 테레사 메이가 이끄는 보수당이 영국에서 이번에 총선에서 또 압승을 한다면 되게 좀 어려워진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이 그 트럼프를 보면 우리가 이제 탄핵 얘기를 여러 번 들었잖아요. 그죠? 탄핵 얘기가 지지난주에 굉장히 심했어. 그죠? 탄핵 얘기가 막 금방 트럼프가 탄핵될 것 같은 얘기가 막 있었어. 그런데 지난주에 트럼프가 그 기후협약을 탈퇴해버렸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탄핵 얘기가 쑥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결국 기후협약을 탈퇴시키려는 그 미국의 자본가들이 언론을 통해서 탄핵 붐을 막 터뜨렸던 거야. 본질적으로 이 트럼프가 탄핵되려면 공화당이 결정을 하는 거래요. 지금 미국 의회가 상원이나 하원이나 공화당이 압도적으로 많대. 그래서 그 압도적으로 많은 공화당에서 트럼프를 탄핵을 결정하지 않으면 탄핵이 안 된다는 거야. 민주당에서 탄핵 카드를 떠들어봤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 공화당을 이끄는 놈들이 그 탄핵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은 겁을 줘가지고 트럼프로 하여금 기후협약의 탈퇴 선언을 받아낸 거야.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의회에 이제 그 여러 사람이 나와갖고 증언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수사방해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근데 지금 이 코비라는 사람만 어제 저녁에 SNS를 통해서 폭탄 선언을 한 거고, 그 코비랑 같은 지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는 트럼프한테 압력받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증언하러 나온 사람들이 원래는 트럼프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사람들이래. 그런데 지금 이 의회에서 발표할 때 그런 압력 안 받았다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트럼프 탄핵이라는 게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 안티-MB 있잖아요. 이명박 때 안티-MB가 100만 명이 서명을 받아내. 그러면서 그 안티-MB에 그 주도적으로 움직였던 사람들 중에 몇 명이 지금 또 그 수개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안티-MB를 이끌었던 사람들 중에는 다수는 정말 이명박이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볼 때 한 95만은 그래서 이 서명을 한 거야. 그런데 그들 중에 일부는 내가 볼 때는 박근혜 지지자였어. 맨 처음에 그 안티-MB, 그러니까 이명박 탄핵 서명 받으러 왔던 애들이 박근혜 춤추고로 다녔던 애들이었어. 박근혜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젊은 애들이 그 이명박 탄핵 서명 받으러 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티-MB가 처음 생겼을 때 내가 그래서 굉장히 걱정스럽게 바라봤던 거야. 아니나 달라 그 안티-MB를 주도했던 사람들 중에 그 일부가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어. 그 사람들 중에 그 수개표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명박 아주 초기였다고. 3, 4, 5월 달에 100만 명의 서명을 받아냈어요. 그런데 그 안티-MB를 맨 처음에 만들었던 구성원들 중에 박사모 출신들이 있었어. 그때 걔네들이랑 내가 막 논쟁을 했는데
처음에 아니라고 딱 잡았더니 나중에 밝혀졌어.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나중에는 이제 초기에 몇 명은 그랬을지 몰라도 자기네들은 순수하다. 어쨌거나 시작은 그랬잖아. 그러면 왜 안티 MB를 만들었느냐? 그러면 그래서 안티 MB가 이명박 탄핵시켰어요? 못 시켰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 안티 MB가 막 나타나고 이명박 탄핵으로 분위기를 주도했지만 결론은 어떻게 됐냐? 이명박에게 막강한 권한을 줬어. 초장의 분위기를 잡아가지고. 지금 내가 볼 때 트럼프의 지금 막 탄핵 분위기 저거 유도하는 것도 내가 볼 때는 이번에 성공하지, 그러니까 이건 공화당을 쳐야 돼. 이거 트럼프를 비판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공화당을 쳐야 되는 거야. 이 공화당 새끼들이 이 트럼프가 나쁜 놈들인 거예요. 트럼프를 비판했다니까? 지난 대선 때요. 공화당에서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다 그랬어. 그러면 지지하지 않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지금 개지랄 하고 있잖아. 그럼 이건 당연히 탄핵 사유야. 근데 왜 공화당은 탄핵하지 않느냐는 거지. 결국 얘네들이 트럼프를 비판했던 건 자기네들이 표를 얻기 위한 수단이었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자기네들을 포장해서 그 의회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서 트럼프를 비판했던 거지. 진짜로 트럼프가 나쁜 놈이라고 비판했다라면 트럼프를 탄핵했어야지. 그 결정이 오늘 밤인 거야. 오늘 그 코비의 그 선언은 이미 폭탄 선언이 됐어. 그러면 그 폭탄 선언은 이 미국에서는 사법 개입이라 그런데 사법적 개입을 대통령이 하면 그건 중대 범죄에 들어가고 그건 탄핵 사유라는 거야. 근데 공화당에서 이 중대 범죄 탄핵 사유를 그냥 넘어간다면 이건 전부 다 쇼였다는 거지. 그동안에 공화당에서 트럼프를 비판하고 이랬던 게 전부 다 트럼프를 길들여서 결국은 무기 사업자들의 이익을 위해 미국을 경영하게 하려는 그런 그들의 술수였다는 걸 온 세계에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공통적으로 전 세계에서 공화당을 공격해야 되는 거야. 예. 오늘 밤 11시에 청문회를 생중계하면서 중요한 건 지금 공화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예. 공화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공화당에서 트럼프 탄핵을 반대하면, 거절하면 그냥 탄핵은 안 된다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트럼프 탄핵이 될 수 있도록, 아니면 적어도 이번부터는 트럼프를 우리가, 봐봐. 트럼프를 계속 비난해. 근데 왜 공화당은 욕 안 하냐고. 트럼프는 공화당 대통령이야. 그럼 공화당에서 지네들이 부끄러우면 지네들 손으로 잘라야지. 지네가 다수인데. 안 자르고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공화당이 자기네들의 잘못된 정책의 욕바지로 트럼프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공화당이 트럼프를 탄핵하나 안 하나를 가지고 공화당이라는 존재를 심판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우리가 미국 정치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대통령, 미국의 여당이 우리나라 전시작 정권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정치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올바른 민주주의를 확립하라고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영국의 그 총선도 되게 중요한 게, 이 소위 나토의 핵심이 뭐냐면 영국, 프랑스, 독일이야. 영국, 프랑스, 독일인데 지금 이제 프랑스는 간신히 마크롱이라는 젊은 친구가 집권을 했지만 이 친구가 좀 불안정한단 말이야. 되게 약해. 그리고 지금 메르켈이 이번 9월 달에 재집권을 하느냐의 문제이고, 영국에서 이 테레사 메이가 아닌 근데 이 테레사 메이 당 말고 다른 정당에 대해서 정보가 없어. 그죠? 보수당이 재집권 하냐 마냐지 지금 테레사 메이하고 대결하고 있는 강한 정당이 안 보여져.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 노동당이 지금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는지가 노동당이란 얘기 자체를 안 한다니까? 테레사 메이의 이 보수당이 재집권 하냐 마냐 이런 식으로 나오지, 노동당의 지지율이 어떻게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안 해.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영국이나 미국이 소위 대자본의 미디어가, 대금융자본이 잡고 있는 미디어가 지배하는 나라들이잖아.
그래서 그 영국과 미국의 정치가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프랑스하고 독일만 가지고는 세계 평화를 지킬 수가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영국과 미국의 정치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야 한반도가 주도하는 평화의 리더십이 가능해지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거야. 오늘 밤 여러분들이 시간 있을 때 한 번씩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계 정세 이야기는 마무리를 하고 우리나라 이야기로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이 강경화, 김상조, 김희수, 걔 누구니? 김영, 이름도까지 까먹었어. 김동연? 걔 하여튼 경제부총리. 얘는 새누리당에서 새누리당이 빨아주면서 지금 경제부총리를, 문안이 김동연을 통과했잖아요. 그죠? 지금 통과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동연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 안 맞아. 문재인의 정책하고 전혀 안 맞는 사람이야. 정반대되는 존재야. 왜 그 사람을 경제부총리를 안 치느냐. 이게 지금 이제 의심스러워요. 이게 진짜 이 문재인에게 어떤 대비책이 있는 수위냐.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또 경제부총리를 내준 거냐. 요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김동연은. 우선 김상조에 대해서는 워낙 청문회를 잘해가지고 워낙 청문회를 잘해서 지금 이제 이 국민의당 지지자들인 호남 유권자들이 김상조를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김상조는 국민의당에서도 거절을 못하는 거야. 거절을 못하고 이제 일단 통과는 시키면서도 100% 깔끔하게는 안 하고 뭔가 그 부인에 대해서 감사를 요청한다는 등 흠집은 딱 내놓는 거죠. 그래놓고 이제 얘네들이 선택한 것 같아. 김상조냐 강경화냐. 김상조하고 강경화 둘 중에 누구를 칠 거냐. 그래서 이제 고민되는 게 사실 내가 맨 처음부터 그랬잖아. 쟤네들이 그 둘을 가만두지 않을 거다. 특히 그 중에 김상조는 재벌개혁 그쪽으로 그 중심 인물인데 근데 이번에 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그렇게 재벌개혁의 전도사 맞냐. 굉장히 그 재벌개혁의 원칙적인 입장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청문회를 통해서 쟤네들이 마음이 바뀐 게 뭐냐면 예상보다 덜 개혁적이다야. 김상조가 예상보다 덜 개혁적이다. 그래서 김상조는 받자라고 입장을 정한 것 같아. 근데 강경화는 절대 안 된다. 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내가 맨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지금 강경화가 지금 외교부 비외무고시 출신. 한마디로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성장하지 않은 외부의 실력파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강경화가 만약에 외교부 장관이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얘네들이 100년 동안 지배해왔던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이 지배하는 한국의 외교사 이게 지금 통째로 흔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목숨 걸고 강경화는 무찔러야 된다.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번에 이제 그 강경화에 대해서는 절대 받아주지 말자. 이런 각오를 했을 거라는 건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 그죠? 응?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몇 가지 흐름이 좀 독특한 흐름이 보여. 첫째, 지금 강경화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주도하는 게 누구냐야. 강경화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주도하는 게 누구냐 하면 박주선, 이태규 그리고 JTBC야. 그지? 야, 언론 대부분의 언론이 지금 이명박 세력이야. 그런데 JTBC에서 김희수라든가 김상조에 대해서는 협조적인데 강경화만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야. 그죠? JTBC 얘기는 좀 이따 해. JTBC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걔는 목적이 달라. 내가 볼 때.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박주선하고 이태규야.
아니야. 그 JTBC 얘기 먼저 하자. JTBC가 종편이라서가 아니야. 내가 볼 땐 그 JTBC에서 그 강경화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이 공통점이 뭐야? 매우 짧다는 거야. 어저께도 강경화 부분이 맨 앞부분에 짧은 리포트로 지나갔어. 그지? 그리고 맨 처음에 강경화의 그 거제 집 문제를 시비 걸 때도 짧은 리포트로 지나갔어. 그치? 그리고 그 짧은 리포트로 지난번에 부동산, 기획부동산 얘기한 거 다음날 손석희가 사과했잖아. 그죠? 근데 어저께도 앞뒤 설명이 없이 앞부분 뭐 그런 게 제기됐다. 그리고 손석희 얼굴 팍 굳어가지고 다음을 진행했어. 그쵸? 자, 거기서 내가 느낀 게 뭐냐 하면 왜 유독 JTBC가 강경화에 대해서는 저런 식으로 나올까? 왜냐면 어저께 그 청문회에서요. 강경화의 의혹 대부분이 해소됐어요. 그게 상식이야. 그렇잖아. 아닌가? 어제 그 뭐라 그러나 그 청문회에서 위장전임은 인정을 했고 나머지는 전부 다 허위사실이었잖아. 그 부동산 투기도 아니고 탈세도 아니고 증여도 아니잖아. 그런데 계속 의혹이 제기됐다. 이렇게 지금 손석희 뉴스에서 앞부분에 맨 앞에 그렇게 치고 넘어갔어. 그걸로 끝이야. 추가로 얘기도 없어. 그리고 나중에 이태규가 나온 거죠. 내 이태규 부분은 자느라고 못 봤어. 자, 그래서 이제 박주선 이태규 얘기할 때 이태규 얘기는 다시 하기로 하고 왜 이 JTBC에서 강경화에 대해서 그럴까? 내가 여기에 대해서 느끼는 거는 하나 여긴 이거부터 소설이야. 예. 그 이태규를 인터뷰하는 거는 지금 이태규가 제일 적극적으로 강경화 반대 운동을 하는 거야. 가장 적극적으로 이태규가 강경화 반대 운동을 하는데 그래서 그 이태규가 어떤 모든 국민들을 설득했냐고. 어제 손석희 뉴스에 나온 인터뷰를 통해서 모든 국민이 이태규 말에 동의했나요? 이태규가 국민들을 설득했어요? 나는 못했다고 봐. 그러면 이태규의 인터뷰는 실패한 거야. 단지 이태규가 나왔을 뿐이지. 적극적으로 나와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러는 건데 총대를 맨 것 같아. 근데 전혀 먹히지 않았단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손석희를 비난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야. 그럼 뭘까? 근데 손석희가 그 소셜 머시기에서 지나가는 말로 언뜻 자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 했다며. 이 자리를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지만 열심히 끝까지 타협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 했다며. 소셜 라이브인가에서. 뭘까? 지금부터 하는 말은 소설이야. 지금부터 내 말은 소설. 그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하는 말은 소설이야. 나가. 내 망치부인 방송이 별로 듣고 싶지 않고 못 믿겠으면 빨리 나가. 빨리 나가. 일단 가서 업이 몇 개냐? 업하기 싫으면 빨리 나가. 지금 6,000명이 보고 있는데 야, 지금 방송 보는 사람 6,200이야. 6,300명이 보고 있는데 업은 4,400이야. 2,000명이 업을 안 하고 보고 있어. 너네 정체가 누구니? 삼성 요원들이야? 삼정원이야? 내가 이야기하려는 소설은 무슨 내용이냐면 홍석현이 키다. 홍석현이 자기가 이거 소설이야. 대통령의 꿈을 갖고 있다라고 봐. 그래서 그 대통령의 꿈을 가지고 그리고 뭔가 공직에 나아갈 마음으로 그 사장을 그만뒀잖아. JTBC 사장을 그만뒀어요. 언론사 사장을.
그게 대선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였어. 그래서 홍석현이 이번에 출마하냐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되게 촉박한 시간에. 그럼 이 사람이 왜 그 JTBC 사장을 그만뒀냐?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이거 내 소설인데 나의 추측인데 홍석현은 공직에 나아갈 준비를 했던 거 아니냐.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 자기가 반기문 자리로 갈 뻔했잖아. 반기문 대신 유엔 사무총장이 될 뻔했는데,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총리인가로 나올 뻔했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안 됐단 말이야. 그래서 실패하고, 그리고 이 홍석현이 그동안에 계속 JTBC를 만들어가지고 JTBC 사장을 하면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이제 이미지 작업을 한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홍석현은 이번에 미국 대사를 갔다 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외교부 장관 정도를 노렸던 게 아닌가, 외교통상부 장관 정도를 기대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판적이지 않은데 강경화에 대해서는 좀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게끔 하는 거 아닌가. JTBC의 구성원들을 통해서 이게 자기가 외교부 장관을 가지고 싶어서 그 강경화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아서 까대리는 게 아닐까라는 소설. 네. 이거는 이제 소설이에요. 그게 아니면 이유가 없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막 하면서 거기다 이 손석희 얼굴도 되게 어둡고 거기에 대한 멘트도 안 하더라고. 그런 걸로 봐서 이거는 손석희의 뜻이 아니구나, 이 리포트가. 근데 아마 누군가 강력하게 요구했겠지. 그럼 또 손석희는 민주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하고 싶으면 해라, 넣어줬겠지.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사과는 하되 막지는 않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 응.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소설이야. 이거는 이제 팩트가 아니라 추측이죠. 예. 자, 그러면서 연관되는 이태규로 넘어갑시다. 예, 이태규.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가 소설이었어. 홍석현 이야기는 소설. 홍석현 이야기는 이제 소설이고, 과연 그러면 이제 이 강경화가 만약에 낙마한다면 그거는, 삼성의 공작이냐? 근데 내가 볼 땐 지금 삼성의 영향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고 봐. 그러니까 홍석현에 대해서 재벌들이, 전면적으로 그렇게 지지하고 있다라고 난 생각 안 해. 왜냐하면 만약에 이 홍석현을 저쪽 재벌 애들이 진짜로 지지했다면 지난번에 노무현 때 나갔겠지. 근데 그때 이 삼성 엑스파일 터지면서 못 나갔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는 과연 홍석현을 재벌 언론들이 같이 지지하는가, 이건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는데 이 박주선하고 이태규를 보이면 답을 찾겠죠. 자, 무슨 얘기냐? 팩트. 지금부터 이제 또 팩트를 얘기할 거야. 박주선의 과거가 중요한 거야. 박주선의 과거. 이 박주선이가 누구냐? 옛날에 광주에 우리가 이번에 가서 봤잖아요. 무슨 디자인 센터지 뭔지 만든다 그러면서 그 건물 부신 사람이 박주선이야. 골조만 남겨놓고. 그리고 거기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개발업자들하고 뭔가 이렇게 썸씽이 있었어, 박주선이. 그리고 그래서 그 광주의 5.18 지우기에 주도적이었던 게 박주선이야.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 아시아 전당.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박주선이 지난 2012년에 박근혜를 지지한다. 그리고 그 박주선이 박주선의 누구였지? 보좌관이 대리 당비 문제였나? 하여튼 선거법 위반 문제로 경찰이 이제 압수수색을 들어갔는데 그때 뛰어내려서 죽어. 박주선 보좌관이 뛰어내려서 죽어요. 그리고 그게 이명박 때야. 이명박 때 뛰어내려서 죽으면서 그 민주당에서 박주선이 공천을 못 받아. 맞지? 그지? 그게 박주선이야. 찾아봐. 지금 기사 좀 갖고 와봐. 그래서 이게 박주선의 과거가 되게 중요한 거야.
그때 그 보좌관이 죽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대대적으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었어. 이거는 그러고 나서 박주선이가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당선이 됐단 말이야. 자, 박주선이가 만약에 야당표였다면 이명박이가 걔를 가만히 냅뒀을까? 반드시 이 선거법 위반 문제, 아니 압수수색하다가 보좌관이 떨어져 죽을 정도의 문제였다니까? 보통 문제 아니었다는 거잖아. 그러면 박주선이는 선거법 위반으로 얘는 배지를 뗐어야 정상이야. 그런데 그는 무난히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는 거지. 응. 그 다음 그 박주선이 12년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어. 그래갖고 자기가 이제 그 천명을 하고 다니면서 박근혜를 막 지지하겠다 그러면서 공식적인 지지 선언을 준비하다가 광주 유권자들한테 그 감금당해가지고 막 그 위협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공식적 지지 선언을 못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박주선은 이명박이 살려주고 박근혜 라인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지. 예. 뭔 얘기인지 알겠지? 지금 그 박주선이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야. 그리고 이번에 강경화가 안 된다라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게 지금 이태규하고 박주선이야. 이거 몰랐어요? 몰랐던 분들 이거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논리적으로 박주선이 선거법 위반으로 압수수색을 당해서 거기 그 모든 걸 알고 있는 보좌관이 뛰어내려 죽을 정도였다면 얘는 지금 선거 당선 무효가 되고 정치적으로 매장돼야지 정상이야. 의원을 하고 있다는 거지. 뭔가 이상하잖아. 그래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지지를 천명했었어. 그리고 공식적으로 지지선언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광주 유권자들한테 광주 유권자들이 감금하고선 못하게 했잖아. 기자회견을. 그래서 간신히 지지선언을 안 했을 뿐이지 박주선은 이미 그 당시에 박근혜 사람이었어. 자, 그랬던 박주선이다. 그게 과거야, 걔. 그 다음에 이태규가 누구야? 이명박의 연설 보좌관. 이명박과 영원히 통하는. 한마디로 지금 그 이태규가요. 지난번에 이낙연 때도 계속 안 된다. 김상조도 계속 안 된다. 지금 이태규는 자유당하고 입장을 계속 같이 가고 있어. 이낙연도 안 된다. 김상조도 안 된다. 강경화도 안 된다. 다 안 된다. 그게 이태규의 주장이야. 왜냐하면 이태규는 지금 이명박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태규가 언론에다가 막 흘린 거야. 국민의당은 이낙연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그 다음에 셋 다 아니다. 계속 이태규가 주장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태규의 주장이 그 언론에 막 뿌려지고 호남 유권자들이 확 국민의당 의원들한테 욕을 하면 그 다음날 뒤집어지고 그 다음날 뒤집어지고 그런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이태규랑 박주선이가 일부러 의원총회를 한 거야. 그래서 공식적으로 강경화에 대한 지지를 철회시킨 거야. 강경화는 안 된다. 김상조는 조건부로 통과시키고 그러면서 웃기는 게 뭐냐면 지금 김희수 재판관은 청문회 중이야. 근데 김희수는 받아들이고 김상조는 부분 받아들이고 강경화는 절대 안 된다. 이게 오늘 의원총회의 내용이에요. 박주선이가 그게 그 비상대책위원장을 하면서 그렇게 판을 짰다는 거지. 그저 내일 뒤집지 못하게끔. 박주선은 비례가 아니지. 광주에서 지역구로 당선됐지. 자, 그러면 쟤네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박주선하고 이태규가 왜 끝까지 거부하느냐. 여러분, 장관은요 거부권을 행사해도 상관없어요. 임명하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 박근혜 때 이명박 때 장관들에 대해서 야당이 다 청문회 인준 안 해주고 그랬는데 박근혜 이명박이 밀어붙인 거야. 밀어붙였다니까. 그러니까 그 장관을 하는 거는 대통령 결정하면 그냥 통과되는 거야. 외교부 장관은 투표하는 대상이 아니야. 그냥 야당이 반대해도 그냥 밀어붙이면 밀어붙일 수 있는 거야. 그럼 왜 저럴까? 다음 포석을 두는 거야. 국민의당이 반대했는데 문재인이 그 강경화를 밀어붙였다.
그래서 국민의당이 문재인 정부에 협조할 수 없다. 요 논리를 지금 위에서 저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문재인 정부에 그 협조하지 않겠다라는 명분을 쌓으려고 지금 저 이태규하고 박주선 저지랄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의당을 최대한 빨리 정리해야 돼. 이태규, 박주선이 계속 저렇게 떠벌대고 있으면 앞으로 문재인을 1년 안에 무력화시키겠다. 그래서 국민의당이 자유당이랑 합치면, 힘을 합쳐버리면 이제 문재인이 소수정당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문재인을 찢어밟을 수 있다. 이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 거야. 지금 박주선과 이태규는 이명박 박근혜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국민의당의 주도권을 잡고 이태규는 모든 이낙연 때도 나오고 강경화 때도 나오잖아. 계속 반대하면서. 이게 지방선거까지 기다리면 안 되고요. 지방선거 전에 국민의당을 정리해야 돼. 안 그러면 내년에 수도권에서 이 또 국민의당, 그러니까 호남표가 갈라지면서 그래서 이 수도권에서 전멸하게 되면 그러면 문재인은 망하는 거야. 그걸 노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박주선이 계속 저렇게 강경화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강하게 하고 이게 지금 의원총회를 해서 일부러 빼도 박도 못하게 지금 입장을 결정한 거야. 그 전에 이낙연 때 입장 뒤집어졌으니까 이낙연 김상조 때 그러니까는 이제 이 강경화는 뒤집지 못하게 하려고 의원총회를 열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국회의원들을 계속 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의원총회는 또 하면 되거든.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걸 뒤집을 수 없다? 누가 그래? 뒤집을 수 있지. 잘못된 결정인데 유권자의 뜻과 반대로 했다면 이거는 뒤집을 수 있는 거죠. 지금 강경화를 반대하는 게 누구야? 친일파들이 반대하는 거야. 근데 그 친일파들의 앞잡이가 지금 박주선, 이태규 아니야. 걔네들 때문에 지금 국민의당 의원들이, 호남 의원들이 그냥 따라가면 되겠어? 절대 안 되지. 위안부 피해자 긴급 기자회견, 강경화 장관되도록 해달라. 그런데 지금 국민의당에서 협조를 안 한다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박주선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자유당에서 그 박주선한테 명분을 준 거야. 네가 더민주 이중대냐? 그러면서 이제 명분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여당 이중대가 아니란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강경화 낙마를 하겠다.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주장하는 건 박주선 그럼 너는 자유당, 발정제당 이중대 하겠다는 거냐? 요렇게 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청와대 입장을 어떻게 알겠어. 지금 청와대에서 강경화를 포기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 청와대에서 강경화를 포기하고 그에 맞는 대상을 지금 또 언제 골라. 이 위급할 때 다음 달이 한미 정상회담인데 언제 또 지랄을 하겠어. 청와대는 고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청와대는 고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박주선하고 이태규가 앞으로 문재인의 발목 잡을 명분을 만들려고 저지랄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국민 여론으로 내가 좀 잘못 생각하는 건가? 지금 강경화에 대한 여러분 주변의 여론이 어때요? 지금 강경화에 대한 여러분 주변의 여론이 자 우리 여론조사 한번 해봅시다.
자,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 장관 후보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보신 분들께 묻습니다. 야당이 제기하는 여러 가지 의혹이 타당한 근거가 있으므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가 첫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들이 대부분 해명되었고 전문성을 가진 그 후보이므로 장관 임명을 해야 한다. 자, 보기 1번이 야당이 제기하는 여러 가지 의혹이 타당한 근거가 있으므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들이 대부분 해명되었고 전문성을 가진 후보이므로 장관 임명을 해야 한다. 두 가지로 묻습니다. 예. 자, 지금부터 투표를 올리고 잠깐만 시계로 들어갔어. 타이머. (3분) 합니다. 투표 시작.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자, 녹입니다. 공산당이야. 2394분이 참여하셨고요. 98.1%가 장관 임명을 해야 된다. 예. 1.5%가 지명을 철회해야 된다. 예. 이건 뭐, 우리는 비밀선거가 보장됩니다. 저도 확인하네요. 예. 지금 강경화가 의혹이 너무 많다. 역량도 의문이다. 뭐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는 전 새누리당 의원이 나와 있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은 지금, 물론 뭐 우리가 얼마 안 돼요. 6,515분 중에 2,394분밖에 참여를 안 해서 한 몇 퍼센트입니까? 예. 저게 한 25%? 아니야, 한 30%? 잠깐만 봐. 절반이면 3,250. 2,300이면 한 35% 정도 했나? 예. 35% 정도 참여해서 예. 지금 이제 98.2%가 장관으로 임명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게 우리들의 여론이 뭐 이 모든 국민의 여론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지만 하여튼 1번을 누른 사람은 장난으로 눌렀거나 관심 받고 싶어서 눌렀을 수도 있어요. 관심 주지 마세요. 네, 자 일단 지금 국민의당 홈페이지의 상황이 뉴스로 들어와 있어요. 네, 잠깐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네, 과연 이 국민의당의 선택에 대해서 예, 강경화 불가 국민의당 홈페이지 십자포와 강경화 후보자 찬성 국민의당 지지 철회 등 비판글로 삽시간에 도배. 예. 국민의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의 채택을 거부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이 국민의당 홈페이지를 찾아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목소리도 거세다. 국민의당의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중간 브리핑을 통해 강경화 후보자에게 내린 결론은
경과 보고서 채택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정리했다. 경륜과 자질도 충분하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이 소식이 전해진 뒤 국민의당 홈페이지는 국민광장란은 강경화 후보자를 찬성한다. 국민의당 지지를 철회한다. 국민의당 아웃 등 누리꾼들의 비판글로 삽시간에 도배됐다. 좋은 정책이든 좋은 사람이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야만 야당이 할 일이라는 삐뚤어진 생각을 갖고 있는 한계에서 빠져나오기를 바란다. 대부분의 국민이 원하고 있고 여러 개혁을 해야 하고 해야 할 일이 태산같이 많은 현 시점에서 그것도 첫 여성 장관의 외교관 외무고시 출신이라는 많은 의무를 둔 그 강경화 지명자를 반대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이젠 제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를 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국민의당은 일하는 정당, 국민 속으로 다가가는 정당이라고 지칭하시네요. 오늘 저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운을 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오늘 부적격 결론 내리셨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이 과연 국민을 대변하는 것인지 살펴보고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의당이 국민을 위해 일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정당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부적격 결정은 민의와는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는 국민의당에서도 보고 계시겠지만 제1야당은 협치와는 거리가 먼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어서 많은 국민 눈살을 찌푸리고 스트레스를 올리고 있다. 국민의당이 편승하는 것은 국민들이 생각하게 하신다면 우선 총선은 많이 남아있겠지만 점차 지지를 잃고 소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리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그 다음에 광주 강산구 신월동 거주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누리꾼은 요즘 국민의당 하는 걸 보면 자유한국당인지 바른정당인지 국민의당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여당 하는 걸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야당의 의무라서 그러는 건가? 어렵게 잡은 정권이다.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호남 사람들을 생각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시민들의 시선으로 대의를 표명해주세요 라고 당부했다. 국민의당 지지자로 보이는 누리꾼은 그만합시다. 지난 선거에서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글 남기는 것도 이제 지치다 못해 짜증이 나네요. 국민의당 해체를 원하지 않는 사람인데 진짜 다음 선거에서 없어질 것 같네요 라고 걱정했다. 또 다른 지지자 역시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사람이지만 요 근래 행태는 그냥 묵과할 수 없다. 국민의당 지지 철회한다. 국민의당 지지한다 라고 밝힌 또 다른 누리꾼은 너무 답답해서 글 남긴다. 문재인 정부 초반부터 자한당과 늘 같은 당론을 정하면 안 된다. 내각 구성이 빨리 돼야 나라가 빨리 일어설 수 있다. 저보다 더 잘할 거라 믿는다. 정말 요즘 창피하다.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 뭐라 그런다. 국민의당 지금 뭐하냐고. 강경화 후보도 통과시켜주세요. 일부에서는 한일전이란 말이 나오더군요. 부탁합니다. 라고 호소했다. 잠깐만요. 또 이게 다운됐어 또. 잠깐만. 하여튼 이렇게 해서 누리꾼들이 들어와가지고 난동을 피워놨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래요. 우리 호남의 형제자매님들이 그동안에 개별적인 문자로 폭탄을 주셨으나 개별적인 문자 폭탄에 대해서 쟤네들이 법적인 조치를 강구한다. 그러니까 지금 홈페이지들을 막 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이렇게 홈페이지에 난동을 피워봤자 쟤네들이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래서 광주 그러니까 전라남북도에 지방의원들 있죠. 기초단체 의원들. 기초의원들한테 항의를 하세요. 기초의원들하고 광역의원들, 시군구 의원들하고 도의원들한테 그리고 광주시의원들한테 직접적으로 항의를 하시면서 내년에 국민의당 절대 안 뽑아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도의원, 시의원, 그러니까 광역의원, 기초의원들이 이 화들짝 놀래가지고 국회의원들한테 큰일 났다. 우리도 죽고 의원님도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네의 기초의원, 광역의원을 직접 찾아서 그 사람들한테 이 전화하고 찾아가고 그 항의를 하시는 게 효과적이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지역사무소에 전화해서 지역의 고문님들을 바꿔달라 그래가지고 운영위원이나 고문님들을 바꿔달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뜨거운 어떤 관심을 보여주시는 거 그게 지역구 의원들한테 효과적이고요. 당 홈페이지 안 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국민의당 의원들은요. 당 홈페이지 안 봐요. 그리고
그 지역 그 국회의원 사무소에 전화해서 항의해봤자 소용없어요. 10명의 보좌관들이 전달 안 합니다. 그런데 지역 사무소 그 이제 그 국회의원실에 그러니까 여의도에 있는 사무소 말고 동네 사무소 거기로 전화를 해야 효과적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서 전화를 해가지고 그 도의원이나 기초의원을 찾거나 아니면 이제 그 고문을 찾아가지고 고문님이나 뭐 운영위원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이게 그 항의하시는 거 요게 그 좀 효과적이다. 쌍욕하시면 부정 더 효과가 없고요. 그 내년에 국민의당 지방선거 안 밀어준다. 얼마 안 남았다. 11달 남았어요. 다 내년에 국민의당 지방의원 선거에서 절대로 안 밀어주겠다. 요런 얘기를 하시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되죠. 자, 좌우지간 이번 사건의 본질이 누군지를 봐야 돼. 이거는 국민의당 전체라고 섞으면 안 돼요. 지금 이걸 여론을 주도하는 게 누구냐면 박주선 이태규야. 자, 본질적으로 뭐라고요? 박주선 이태규야. 박주선 이태규가 지금 그들의 과거가 누구냐? 박주선이는 한마디로 이명박 때 큰 사고가 있었고 그걸로 반드시 이 사람이 선거법 위반으로 배지를 떼야 되는데 여전히 배지를 달고 있고 그리고 박근혜를 공개 지지 선언을 하려다가 지역 유권자들한테 압박을 받아서 못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박주선은 이명박 박근혜 사람이다. 라고 결론 내릴 수가 있고 이태규는 이명박의 연설 비서관 출신이다. 지금 그 둘이 지금 호남의 국회의원 전체를 등신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호남 국회의원님들이 번쩍 들고 일어나서 특히 이제 호남뿐만이 아니죠. 최명길이도 한패야. 최명길이 그다음 박주선 이태규 얘네들이 지금 주도해가지고 이현주까지 얘네들이 이제 국민의당에서 떠벌떠벌하면서 지금 대다수의 선량한 그 국민의당 의원들을 등신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 여러분들이 뜨거운 그 사랑으로 바로잡아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내가 박주선이라고 얘기한 거야. 박주선은 자유당 이중대를 선택했냐. 지금 저 터루태기가 국민의당더러 니네가 더민주 이중대냐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자유당 이중대 말고 박주선은 털발정제당 이중대를 선택했나? 아니 털발정제당 이중대를 하는 것보다는 민주당 이중대가 나은 거 아니야? 아유, 자, 그래서 이 박주선 이태규 얘네들을 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태규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국회의원으로서 권리를 행사 못하게끔 그 방법을 찾아야 된다. 비례대표가 이 정당의 당원들의 뜻과 반대되는 짓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당원권을 정지시켜야죠. 그죠? 네, 털발이 이중되냐? 요렇게.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 지금 어저께 손석희 뉴스에서도 그 애매하게 나왔고, 그리고 이제 지금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지금 이제 어저께, 이 문재인 정부에서 2개의 이미 배치된 사드 발사대 2대를 철회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나머지를 추가로 설치할 때는 환경영향평가 끝난 다음에 해라. 그래서 지금 사드가 1년이 연장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어제 손석희 뉴스에서도 나왔듯이 그냥 그 엑스밴드 레이더는 운영한다 라고 나와 있어.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단어 차이가 있어요. 청와대에서 발언한 건 뭐였냐면 그 2개의 그 사드 발사대와 레이더를 철회할 필요는 없다. 철회할 필요는 없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지금 그 국방부하고 미군은
운영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종편들은 운영하고 가동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청와대에서는 뺄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한 거야. 처리할 필요 없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청와대에서 운영하라고 허락을 했냐, 지금 X밴드 레이더가 가동되도록 허락했냐, 이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드는 뭐 방어형 발사대가 중요한 거잖아. 그리고 X밴드 레이더가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왜 X밴드 레이더만 지금 가동을 하고 발사대는 미완인 상태로 두냔 말이야.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 원래 6개가 전부 다 배치가 돼야 방어 능력이 있는 거라며. 근데 지금 레이더하고 2개밖에 없는데 왜 가동을 하냐고. 미완의 무기를, 미완성된 무기를 왜 가동을 하면서 그 전자파에 우리 국민들을 노출시키냐고. 그래서 청와대에다가 분명하게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건 X밴드 레이더가 가동 중이냐, 공식적으로 계속 가동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답을 얻어야 돼요. X밴드 레이더가 가동 중이냐, 정부가 지금 X밴드 레이더의 가동을 허락했느냐,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지금 이게 용어의 차이거든요. 배치냐 전개냐가 다르고, 가동 중이냐 운영 중이냐, 그 다음에 철회하냐 마냐, 이게 다 다른 의미라고. 가동한다는 것은 지금 유지가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 운영 중이라는 것이 대기한 것도 운영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동 중이라 그러면 진짜 전자파를 쏘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지금 이 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감시 활동을 하는 레이더를 가동 중이냐라고 분명히 물어봐야 돼. 그리고 그 가동이 합법이냐 아니냐, 이것도 물어봐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예.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다음으로 지금 이제 검찰에서 지금 우병우 라인을 다 쳐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아침에 그 쫙 발표가 났잖아. 그래서 이제 검찰의 꽃보직들을 차지하고 있었던 우병우 라인들을 전부 다 지금 좌천시키고 있다. 쳐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검찰 개혁이 시작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줄줄이 사표를 내고 있다는 얘기잖아. 지금 줄줄이 지금 사표를 내고 있다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이 검찰 개혁이 얘네들이 줄줄이 사표를 내고, 이것들이 이제 어떤 추후의 행동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그 검찰 개혁이라는 게 우리가 목표를 어디로, 인적인 개혁도 있어. 우병우 라인이라든가 적폐 세력을 몰아내는 것도 검찰 개혁의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 독점권. 그 기소 독점권으로 지금 줄줄이 나간 놈들이 자기 후배들한테 압력을 넣어서 기소시키지 마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경찰에서 이 새끼 수사해보니까 이 새끼 유죄다, 이건 분명히 죄가 있다, 그래가지고 기소 의견으로 경찰에서 수사보고서를 넘겨도 이 지금 줄줄이 사표 쓰고 나간 놈들이 변호사 딱지를 달고 돌아와가지고 이 검사들한테 이거 불기소해달라, 그래가지고 불기소시킬 수 있단 말이야. 기소 독점권 때문에. 그랬을 때 이 경찰들이 이엔 유죄 의견으로, 기소 의견으로 수사 결과를 올렸는데, 이 검찰에서 만약에 아무런 설명 없이 불기소 처리했다, 그렇다면 이거를 고비처에다가 찌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요게 지금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 지금 이것들이 줄줄이 사표 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검사가 변호사가 돼서 돌아오겠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그 검찰 제도의 문제점이 뭐냐, 오늘도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도 나왔지만, 성매매 판사가 변호사 개업했다. 성매매 판사가 변호사를 개업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돈 벌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번에 지금 줄줄이 그 사표 쓰고 나간 검사들, 걔네들이 뭐 믿고 사표 쓰겠어? 변호사가 지금 되겠다라고 사표 쓴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를 대한변협하고 그 각 지역별 변협들에서 걔네들의 변호사 신고를 받아줄 거냐 말 거냐 심사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1차 저지는 변호사협회에서 얘네들의 변호사 개업 자격을 제한하는 거.
지금 최동욱 총장에 대해서도 변호사 개업을 그동안에 못하게 했었다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얘네들 변호사 개업 불가, 변호사 자격을 주지 못하게끔 계속 심사를 걸어두게끔, 예, 몇 년 동안 변호사 못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이것들이 줄줄이 사표 쓰고 난 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지. 그죠? 그리고 얘네들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 변호사들이 아니야 이제 이 검사들이 기소 의견으로 올라온 수사 내용을 무시하고 불기소 처리했을 때 그걸 경찰들이 항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걸 빨리 만들어야 된다. 단지 지금 우병우 라인을 쫓아냈다라고 막 신난다 그렇게 좋아할 문제가 아니라 대책을 빨리 마련을 해야 된다. 요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다. 걔네들 변호사협회에서 심사 분명히 해가지고 그 비리 검사로 좌천된 애들 얘네들을 변호사로 그냥 개업시켜주면 안 된다. 그런 여론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지금 남아있는 검사들이 얘네들한테 압력을 받아서 불기소 처분하지 못하도록 그런 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일단 만들어서 감시하고 그리고 이 검사들이 내부적으로 검찰 개혁의 의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새끼들 그냥 좌천만 시키면 안 돼. 형사 책임도 물어야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오늘 지금 안태근이나 윤갑근 이런 애들은 징계를 안 받아서 바로 개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좌천만 시키면 안 되고 징계를 명확히 했어야 됐는데 지금 징계를 분명히 안 했기 때문에 이 바로 개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검사 출신들이 자기 지역의 변호사를 할 수 있었어. 근데 이제 지금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잖아요. 자기 지역에서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되어 있어. 그지?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조치들이 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예, 면직 처리.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북한에서 또 미사일을 쐈어요. 북한에서 이제 뭐 지대함 미사일이라는 게 결국 땅에서 항공모함이라든가 이런 게 왔을 때 걔네들을 공격하는 미사일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이제 북한이 계속해서 지금 저런 포를 쏴대면서 누가 바깥에서 뭐라 그러든 자기네들은 이제 자체 방어권을 갖겠다 이런 주장이거든. 얘네들의 이런 행동이 지금 북한의 행동이 점점 남한을 괴롭히고 있단 말이야. 이 북한의 행동이 도리어 아베나 이런 애들을 자꾸 살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북한은 그러거나 말거나야. 일단 지네가 지금 죽게 생겼다. 트럼프가 미친놈이라서 언제 자기네들을 치고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우선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핵미사일의 완성도를 높이는 중이라는 거야 지금 북한이 자기네들의 핵미사일의 완성도를 높여놔야 협상력이 올라간다라고 본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자꾸만 저지랄을 해서 아베라든가 트럼프에게 자꾸만 먹잇감을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볼 때 김정은이는 과연 문재인을 좋아할까? 내가 볼 때 김정은이는 문재인보다 홍준표를 좋아했을 것 같아. 왜냐면 박근혜 선거 때 그때 북한에서 왔던 탈북자가 MBN에 출연해서 했던 말이 뭐냐면 북한은 문재인보다 박근혜를 지지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문재인이나 노무현이나 김대중을 북한은 좋아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북한을 개혁 개방시키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이 김대중 노무현 때 김정일이가 되게 못되게 굴었어. 버릇없이 굴고. 김대중한테 좀 덜했지만 노무현 대통령한테 아주 못되게 굴었단 말이야. 박근혜한테는 완전 여왕 대접을 하면서. 그게 북한의 자세란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옛날에 김일성하고 박정희 때 우리는 막 박정희, 김일성 굉장히 사이가 나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절친이었던 거잖아. 서로 막 협력하는 사이였던 거잖아. 왜냐? 적대적 공생관계야. 그러니까 CIA하고 옛날에 이제 미국에서 스파이 잡는 CIA하고 소련에서 KGB라는 게 이제 소위 스파이 잡는 애들인데 걔네들이 서로 내통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적당히 서로 사건을 일으키면서 긴장감을 유지하는
그런 짓을 했었던 거야. 그런 것처럼 박정희하고 김일성이가 서로 관계가 좋아서 김정일이가 박근혜한테 그렇게 잘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김정은이가 뭐 박근혜를 미워한다가 아니라고 봐. 김정은이가 정말로 박근혜를 미워했고, 그래서 박근혜에게 타격을 주고 싶었다면 박근혜가 김정일한테 했던 말을 공개하면 돼. 근데 안 하고 있잖아? 그 얘기는 뭐냐? 김정은이는 박근혜를 아직도 지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황구시보가 말하기를 사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한중 관계가 회복된다. 사드가 실질적으로 해결돼야만 한중 관계가 회복된다. 사드가 최종 배치되면 한국은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다. 이젠 중국도 이 시간에 발표하네. 나 진짜. 사방팔방이 이제 국제적으로 업무방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부지에 대한 적정한 환경영향 평가를 시행하라고 지시하자 중국의 매체들은 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사드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돼야만 한중 관계의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거기까지만 딱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드가 최종 배치되면 한국은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좀 거슬리네요. 인민일보 자매지 황구시보와 글로벌 타임스는 8일 한국이 사드 문제를 미중 사이에서 원활하게 처리하려 한다는 제하에 시평에서 이런 입장을 표명했다. 청와대가 사드 배치에 대한 환경평가를 하겠다고 했고,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사드 배치를 취소하지 않는다고 했다면서 한국이 사드 배치의 속도를 늦추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이런 늦춤과 취소하지 않는 것은 각각 중국과 미국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사드는 한국이 빠진 함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물러서기 쉽지 않고, 미국이 사드를 주장하는 데는 데다가 한국의 이전 정부가 기정사실로 만들었다면서 이는 한국과 미국의 사정이며 중국과 러시아는 책임질 의무가 없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들 매체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문제에 있어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일리가 있으며 이런 요소는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에서 유리할 것이라면서 청와대가 사드 배치를 잠정 중단한 것은 한중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봤다. 황구시보와 글로벌 타임스는 그러나 그런 태도가 모든 것은 아니다. 사드의 실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중 관계 고통은 사라지지 않고 이런 고통의 상당 부분은 한국 측이 책임지기 마련이다 라고 경고했다. 이들 관영 매체는 중대한 전환점이 없다면 한류의 쇠락을 돌리기 어렵다. 그동안 한류가 중국에서 유행한 것은 특수한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라 한동안 중단되면 다시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현재 중국 시장에서 한국산 자동차와 휴대전화의 인기가 없고 오히려 중국산이 중국 시장에서 한국 제품을 대체할 천재 이루의 기회를 가졌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들 매체는 중국 측은 사드 문제에 대해 최악의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한다. 사드가 최종 배치되면 중국의 군사대응 조치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 중러 공동대응도 중요한 선택 중의 하나로 한국은 대가를 치러야 된다. 한마디로 중국, 러시아와 전쟁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사드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은 전략적으로 지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사드가 가져오는 도전을 억제할 능력이 있고 한국은 빨간 선을 밟으면 전기 충격을 받는다는 것을 입증했다. 중국 매체들은 사드에 관해 한국이 환경 영향 평가를 한다면서 사드 철회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다. 인터넷 포털 왕이는 사드 배치에 대한 환경평가가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사드의 완전 배치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환구망은 한국이 사드 배치를 잠정 중단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중국 청년망은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중단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환경평가에 수년이 걸릴 수 있다라고 전했다. 중국에서도 지금 이 상황을 되게 다양하게 보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자, 일단 문재인이 문 대통령 국가안보 그래 그렇지 4시 13분 원래 4시는 내 업무를 방해하는 기사가 나오는 시간이잖아.
그래, 중국도 업무방해, 청와대도 업무방해. 그래, 다 해먹어라. 문 대통령, 국가안보, 국민 안위에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확고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할 거다. 8일 북한에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이 이런 도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국제적 고립과 난관뿐이다. 발전 기회를 잃을 것이다. 라고 경고했다. 이날 오후 2시 직접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 정부는 국가안보와 국민 안위에 대한 한 발짝도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외교안보 부처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도발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우리 군은 북한의 무력 도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군사적 대비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고 국민들에게는 정부의 확고한 안보태세를 믿고 적극 지지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확고한 한미동맹 관계를 재확인할 예정이라며 이런 시점에 북한 도발 억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창의적 근원적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면서 외교안보 부처는 미국 등 우방과 긴밀히 공조해 유엔 안보리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단호히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고 궁극적으로 북핵 폐기 달성 방안을 찾아내는 데 많은 지혜를 모아달라. 군은 북한 핵미사일 대응할 핵심과 방위 역량 확보를 계속 노력해달라. 정치권은 국가안보와 국민 생명을 지키는 데 여야가 따로 없다. NSC 전체 회의에서 정부에서는 이낙연, 윤병세, 한민구, 홍영표, 서훈, 홍윤식, 임종석, 정의용, 이상철 등이 참석했다. 그래. 미사일 쏜 건 아침인데 NSC 회의를 2시에 하더라고. 그래. 이해해. 응. 지난번에는 미사일 쏘자마자 1시간도 안 돼갖고 회의를 하더니 아침에 미사일 쏜 지가 한참 됐는데 NSC 회의를 2시에 하더라고. 그래. 뭐 2시가 만만하지 뭐. 설마. 그리고 그 또 회의 결과가 또 4시에 나와. 이 나라 저 나라 촤 나의 업무방해만 하고 앉아있어. 내가 빨리 방송을 접고 어딘가 그냥 확 숨어버려야지. 예. 방한했던 더빈, 예, 공화당이죠. 문 대통령이 미국보다 중국과 협력하려는 듯 미국 정책에 대한 직접적 무시다. 진짜 너네들 왜 그러니? 왜 다 내실 때 기사를 내냐고! 너네 나 과로하다 죽으라는 거지. 이제 미국까지. 청와대 4시 23분. 황구시보 기사. 조금 아까 4시 40분이었지. 그리고 지금 미국 더빈인지 뭔지가 4시 43분. 국제적으로 지금 내 방송 업무 방해하는 거야? 일본은 기사 갖고 오지 마. 안 읽을 거야. 자, 얘 민주당이야? 민주당인데 왜 이 모양이야? 예, 딕더빈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가 우리 정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부지에 대한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거친 후 사드의 추가 배치 여부를 결정기로 방침을 정한 데 대해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비판했다. 아니 이게 민주당인데 왜 이 지랄이야? 공화당도 아니고 민주당인데 왜 이렇게 수준이 떨어지지? 이 무기, 얘 또 무기 영업사원이야? 이날 상원 세출 소위의 육군 예산 청문회에서 내가 보기에 사드는 명백히 한국 국민과 그곳에 있는 우리 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얘는 사드를 잘 모르나봐. 뭐에 쓰는지 모르나봐?
어? 이게 어때 원내 총무야? 앞뒤가 안 맞는데 이거? 얘 로키드 마틴 영업사원이야? 그는 우리의 9억 2천만 달러짜리 미사일 방어 체계를 제외할지 말지에 관한 문제가 한국에서 다시 정치적 논쟁이 된다는 사실에 당혹스럽다. 그들의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내가 한국에 산다면 난 한국 국민은 물론 그들을 지키기 위해 그곳에 주둔해 있는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럼 니네 집에다 놔. 네가 미사일 앞에 와서 살든가. 어? 지난달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 사드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미 정치 전문지 워싱턴 이그제미너와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하는 것보다 중국과 협력하는 것이 더 수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면서 자기 판단이 틀렸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틀렸어! 지금 문재인은 등거리 외교하겠다는 거잖아. 미국으로도 중국으로도 치우치지 않겠다. 내가 서울에 살면 사드를 원할 것이고 네가 서울에 안 사니까 안 그래. 너네 동네에다 사드 한번 놔봐. 너네 동네 초등학교 앞에 사드 놔서 다 찬성한다는 우리도 놓을게. 사드를 원하지 않는 걸 이해할 수 없다. 지네 동네에다 한번 놔보라고. 지네 동네 초등학교 앞에다 한번 놔봐. 문 대통령은 적당한 절차를 밟기를 원한다고 말했고 국회가 승인을 할 것으로 생각했다. 사드 배치 지원과 왜 국회에서 표결을 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왜 이렇게 무식해. 사드를 배치하고 유지하는데 미국은 9억 달러를 지출한다. 한국으로서는 꽤 좋은 거래. 뭐가 좋아? 진짜 왜 이렇게 무식하지? 얘 뭐하는 애야? 로버트 스피어 육군군 장관 대행은 이날 청문회에서 사드 포대가 세워져 작동 중이다. 그러나 사드 추가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로 늦춰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문제들을 다 잘 헤쳐나갈 것이다. 미국의 육군 참모총장도 한국 국민은 물론 한국을 지키기 위해 나가 있는 미국을 방어하는데 필수적이다. 자기는 잘 헤쳐나갈 것이다. 지랄들을 한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이 문제로 대화를 나눌 수 기회는 없었으나 그의 팀이 한국 정부와 이 문제를 잘 해결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미국의 언론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뉴욕타임즈는 문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일시 중단시킨 바로 다음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사드 일시 중단은 사드 배치를 반대해온 중국에 대한 양보이고 대북 정책과 관련해 미국과는 중대한 균열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북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해온 미국과의 관계를 긴장시킬 수 있다면서 북한에 대해 한국과 일본과 함께 강하고 단합된 태도를 취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즈까지? 이것들 왜 이 지랄이지? 뉴욕타임즈의 태도가 또 왜 이렇게 또 갑자기 바뀐 거야? 그러면서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 매체인 포린폴리시도 한국 정부의 조치를 사드 배치 일시 중단 결정이라면서 부분적으로 중국에 대한 양보로 보이고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정책의 직접적인 무시라고 보도했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개편할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드 배치 결정 중단은 오랜 한미 관계를 구기고 중국으로서는 의미심장한 승리로 보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사드 배치 중단 결정은 미국의 지역 정책을 좌절시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사드 배치 부지가 전략 환경 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한다면서 이미 배치된 사드 발사대 2기와 엑스밴드 레이더는 현재 진행 중인 소규모 환경평가를 이유로 해서 굳이 철회할 이유는 없지만 추가 배치되는 부분은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 지금 미국의 소위 이게 딕더비니가 민주당 상원이고 민주당 의원이고 뉴욕타임즈가 민주당 쪽의 친민주당 언론인데 얘네들까지 지금 사드 문제를 가지고 그 문재인을 공격하고 있다. 그거는 좀 나는 이해가 안 돼. 이 판이 지금 얘네들이 뭔가 겉으로 보여지는 거하고 속이 다른 건지, 그리고 도리어 지금 미국의 공화당 쪽 육군 애들은 뭐 잘 해결해갈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 이 원래 이 외교라는 게요, 겉으로 드러나는 말하고 보다 뒤로 하는 말이 더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왜 그 앞에 외교는 앞에서 하는 말이 중요하지 않고 뒤 문장 중에 앞부분이 아니라 뒷부분이 중요하단 말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 미국의 뉴욕타임즈라든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계속 그 동아시아의 긴장 관계를 비판했던 언론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드에 대해서 재배치하기로 했다는, 그러니까 사드에 대해서 환경 영향 평가를 한다는데 왜 이렇게 비판적이냐는 거지. 뭔가 이렇게 좀 뒤가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이 부분은 내가 내일까지 한번 더 고민을 해볼게요. 뭐지? 얘네들이 노리는 게 뭐지? 지금 이게 이제 이 뷰스앤뉴스에서 그 여러 개를 막 섞어가지고 쓴 거잖아요. 그죠? 아, 연합뉴스에서 쓴 거를 지금 받은 거네. 그러면 이거 원문 기사들을 다 읽어봐야 돼. 이게 지금 이게 연합뉴스에서 쓴 내용을 연합뉴스가 써갖고 언론사에 뿌린 걸 뷰스앤뉴스가 그냥 받은 거야. 연합뉴스에서 그냥 쓴 거를 지금 뷰스앤뉴스가 다 받은 거라서 이 원문 뉴스들을 다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뉴욕타임즈나 파이낸셜 타임즈나 포린폴리시에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언급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조사해야 될 거는 딕더빈이라는 애가 어떤 스타일인지. 딕더빈이라는 저 미국의 상원의원 제가 완전 수준 이하의 발언을 하고 있어. 상원 원내 총무 정도 되면 그래도 좀 급이 있는 의원인데 왜 저 수준이 됐나. 이걸 좀 쟤를 좀 뒷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옛날에 그 국무장관이었던 갈루치란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연기하든 중지하든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한 내용, 저게 미국의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난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는 전통적인 입장이야. 그러니까는 정치를 좀 아는 민주당 의원들은 문재인의 당연히 이 내정 간섭을 하지 않는다. 이게 전통적으로 옛날에 정치했던 미국의 민주당은 내정 간섭을 겉으로 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야. 근데 지금 이 딕더빈이 하는 짓은 수준 이하란 말이야. 그리고 지금 파이낸셜 타임즈하고 뉴욕타임즈에서도 동아시아에 미국에 쓸데없이 지금 전쟁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지네 지금 코가 석자인데, 이거 환경영향평가를 당연히 하겠다는 거지. 지네들 학교에다가, 초등학교 앞에다가 사드 배치를 하든가 그럼 우리가 인정해주지. 이 새끼들이 미쳤나?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방위산업체가 그 힐러리와 민주당 쪽에다가도 후원을 많이 한다는 얘기가 있더니, 그래서 지금 저렇게 수준 낮은 의원들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미국의 민주당 의원들이 상하원에서 쳐졌는지도 몰라. 오바마가 8년 동안 인기가 있으니까 민주당이 그냥 놀고 먹다가 저렇게 무식한 애들이 그냥 상하원 의원이 됐나봐. 좌우지가 조사를 해봐야 돼. 그래서 이제 이 미국에서 돌아가는 꼬라지도 우리가 잘 감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밤에 그 트럼프에 대한 미국 상원의원의 청문회죠. 미상원 청문회에서 어떤 결론이 맺어지는지, 그리고 정말로 공화당 애들이 이거 분명히 지금 FBI 전 국장은 이게 사법 간섭이다. 이거 중범죄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야. 근데 미국의 공화당이 안 받는다면, 그래서 트럼프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거는 진짜 이건 미국 공화당이 세계적인 비난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상원 청문회 결과 공화당의 결정, 탄핵 절차를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요걸 지금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그 투표, 영국의 지금 조기 총선 결과 테레사 메이 정당이 떨어지냐 붙냐. 그래서 만약에 테레사 메이가 또 힘을 얻게 되면, 그러면 정말 한반도는 위험해져요. 이 미국의 트럼프가 탄핵 안 당하고 테레사 메이파가 또 이기게 되면,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유럽에선 돈 내기 싫으니까 미국더러 그냥 한국에서만 빨아먹어라 라고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한반도는 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트럼프를 저쪽 이제 미국의 이 무기사업자들이 민주당까지 다 장악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전쟁을 하겠다. 그러면 지금 저 딕더빈 같은 저런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하겠냐고. 상황이 아주 안 좋아. 우리가 지금 피박스게 생긴 거야. 예. 홍석천이 미국 갔다 오더니 민주당까지 저런 말을 했다. 지금 이제 이 홍석현이죠. 예, 홍석현이가 가서, 별로 미국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한 것 같아. 예. 미국 조야, 사드 지연 인정하면서도 견제구. 조야가 뭐지? 사드 지연을 인정하면서도 견제구. 미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배치 지연 결정에 대해 마지못해 원론적 동의 입장을 밝혔지만 미국 저변에서는 불만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다. 게리 로스 미 국방부 대변인이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사드 전면 배치 시기를 늦추기로 한 한국 결정에 대해 동맹의 결정이고 철회될 일이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공식 입장을 믿는다라고 밝혔다. 또 사드 배치 절차 내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장비 추가 배치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주한미군이 5월에 사드가 작동 중이며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고 한국을 방어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라고 덧붙였다. 지금 이제 계속해서 주한미군이 지금 엑스밴드 레이더가 가동 중이라는 얘기를 작동 중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미 국방부의 이날 언급은 사드를 둘러싼 한미 간의 이견 조율 과정에서 배치 철회가 없다는 점을 확약받는 선에서 배치 지연에 동의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이 말은 사드에 대해서 철회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강조했다는 얘기죠. 정권교체라는 특수성을 감안 미국 행정부는 한국의 결정을 마지못해 수용했지만 의회와 언론의 분위기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문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이견을 보였던 딕더빈이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 한국 정부의 조치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비판. 이날 상원 세출 소위 육군 청문회에서 아까 했던 얘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딕더비니가 하는 말이 미국 국내 정치용인가 보네. 그지? 미국의 국내 정치용,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극우 세력들이 유권자가 극우화되면서 그 유권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분위기일 수 있겠네. 미국 내 정치용. 뉴욕타임즈는 이 사드 배치 지연을 소개하면서 베이징의 외교적 승리라고 평가. 이 조치 때문에 한미 간의 긴장이 야기되고 대북 공조에도 금이 갈 것이라고 예상. 조금 아까 봤던 그 연합뉴스하고는 좀 약간 또 맥이 다른 것도 같고. 이건 지금 이제 베이징의 외교적인 승리. 한마디로 이제 중국이 외교적으로 우리나라를 설득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썼다는 얘기잖아. 한미 간의 긴장이 야기되고 있고 대북 공조에 금이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니까 미국의 주류 사회가 지금 한국 문재인을 길들이게 하려는 거네. 그지? 지금 미국의 주류 사회가 주도권자들이 문재인을 길들이려는 그런 분위기네. 그래서 지금 아주 이 외교적으로 민감한 때이고 되게 중요한 때다. 예. 그래서 이 문재인이 신중하게 외교적인 선택들을 해야 되는데 강경화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잘할 능력은 있는 건가? 그러니까 이제 이 강경화가 외교부 장관이 됐을 때 이 외교부에서 괜히 반발하고 협조하지 않고 그 데미라인에서 시비 걸면서
어쩌면 미국에다가 되게 부정적인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건가. 강경화가 외교부 장관이 되는 거에 대한 반감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외교력으로 미국을 지금 흔들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 문재인을 길들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간질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네. 예. 지금 이게 이 뉴욕타임즈라든가 미국 민주당의 분위기가 그 문재인이 당선되기 전하고 좀 많이 달라. 틀림없이 미국의 문재인이 당선되기 전에는 한국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둥 그랬잖아요. 서두르고 싶지 않다는 둥 그랬던 새끼들이 지금 갑자기 태도가 바뀐 건 왜일까? 내가 볼 때는 지금 한국의 이 외교 라인 중에 강경화를 반대하고, 그리고 미국에 줄 서가지고 밥 얻어먹던 새끼들이 지금 이제 이간질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베이징에 넘어가서 중국한테 넘어가서 지금 미국을 멀리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 내 분위기를 유도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내년에 그러니까 다음 달에 문재인이 한미 정상회담하러 갔을 때 그때 이제 완전히 길을 죽여놓자, 이런 분위기를 만들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친중 정책이라고 볼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뭐야? 죄송해요. 광고 소리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사실 당장 사드를 철회해야지. 근데 사드를 철회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지금 미국 눈치를 보는 걸로 보이잖아. 우리가 볼 때 문재인의 선택이 이게 뭐 중국에 치우쳐 있어요? 중국도 지금 지랄하고 있잖아. 그럼 이거는 분명히 중국에 치우친 정책은 아니라는 거지. 그지? 그리고 우리가 기대한 만큼 미국에 대해서도 사드를 철회한다라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못하잖아. 왜냐, 국내에서도 지랄하는 놈들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이 베이징의 승리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지금 압박한다는 거죠. 총체적인 압박인 것 같아. 예. 얜 누군데 트위터를 한 거야? 문재인 정부가 환경영향 평가를 이유로 추가 반입된 사드 발사대 4기를 설치를 유예한 것은 베이징의 외교적인 승리라고 뉴욕타임즈가 7일 보도했다. 이미 배치된 사드 발사대 2기는 그대로 두지만 추가로 반입된 4기에 대해서는 환경영향 평가를 끝낸 이후 배치를 할 것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미국의 뉴욕타임즈가 베이징의 외교적인 승리라고 평가, 상하이 지국장 케이스 브레셔가 자신의 트위터에 기사를 링크하며 이같이 평가. 뉴욕타임즈는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사드 배치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이번 조치는 백악관의 긴장을 야기할 것이고 대북 압력을 행사하는 공동 노력에도 금이 갈 것이다 라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경제계의 요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NYT는 분석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까는 안 나왔던 내용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건 경제계의 요구 때문이다. 그 다음에 한반도의 사드 배치 이후에 중국이 한국 단체 관광 중단 등 경제 보복을 가했고 경제계가 이 같은 충격에 노출되자 정부의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요구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라고 전했다. 요거는 뭐 맞는 말이고, 스티픈 알 내기 도쿄 국제기독교대 국제학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지연시킴으로써 자신의 지지자들도 달래고 정재계의 요구도 수용하는 처방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객관적이네요. 문재인 정부는 또 중국의 입장이 강경하다는 것을 알고 이 같은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도 있다. 지난달 이해찬 총리가 베이징에 특사로 파견됐다. 당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드의 완전 철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선거 기간 미국과 한국의 행정부가 왜 사드 배치를 서두르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하는 등 사드 배치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선거 기간 한국도 미국에 노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고 말했고 집권은 북한과의 화해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그는 북한 구호 활동을 권장하는 등 북한과의 긴장 완화에 나서고 있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다. 이게 같은 내용인데요. 비슷한 내용인데 어투가 많이 틀리죠. 그죠? 지금 그러니까 뉴욕타임즈의 기사가 지금 원문이 아니라 지금 뉴욕타임즈 기사를 지금 다 여러 언론사가 자기들 입맛대로 지금 해석을 한 거야. 근데 지금 방금 읽은 얘네가 그나마 제일 객관적으로 지금 다양하게 언론을 보도한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봤을 땐 뭐야 뉴욕타임즈가 왜 이따위로 썼지? 연합뉴스는 그렇게 쓴 거고 지금 요거는 뉴스원이야. 아까 그 연합뉴스는 굉장히 뉴욕타임즈에서 그 문재인을 걱정한다는 식으로 문재인의 이번 정책을 비판적으로 보는 것처럼 썼잖아. 근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한국의 정확한 사정과 입장을 밝힌 거야. 그지?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뉴욕타임즈의 기사에 우리가 물론 원문은 못 봤지만 지금 이제 뉴스원이 그리고 있는 뉴욕타임즈가 보는 문재인의 사드 지원 정책에 대한 표현과 연합뉴스의 표현이 많이 다르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언론의 차이라는 거야. 그 옛날에는 우리가 외신에서 나왔다 그럼 막 다 믿었잖아요. 그래갖고 박근혜 지지자들이 탄핵 반대하면서 외신에 나왔다 이러면서 개소리했잖아. 전혀 엉뚱한 얘기를 갖다가 막 외신에서 이렇게 다뤘다라고 지들 멋대로 해석하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이 뉴욕타임즈의 기사를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 원문을 봐야 돼. 뉴욕타임즈 원문을 보고 이 뉴욕타임즈와 미국 민주당의 입장이 뭐냐. 우리가 이제 미국 민주당은 이 문재인 정부를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거라고 생각했잖아. 근데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태도들이 나오고 있어. 이 배경의 문제를 분명히 알아야 돼. 지금 홍석현이나 그 국내의 그 대미 외교팀이 지금 문재인 정부와 미국을 또 이간질한 거냐. 노무현 때 그랬거든. 노무현 정부 때 그래갖고 노무현이 반미하면 안 됩니까? 그러고 가가지고 이라크 파병에 도장 찍고 왔다고 그러면서 막 노무현을 까대고 그랬었어요. 지금 이 상황을 다시 한번 그때로 비교해보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됐어. 근데 이제 미국에서 그 이라크 파병을 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 이라크 파병 안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야. 여기서 말할 때 반미하면 안 되겠냐. 우리가 미국에 무조건 끌려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미국을 갔어. 갔는데 이 그 외교부 대미라인 이 썩어놓은 새끼들이 다 매국노들이라서 미국이 요구한 대로 다 협상을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여지를 둘 수 없는 결정된 대로 도장만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다음 달에 있을 그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똑같이 지금 문재인을 길들이고 기죽이려는 그런 뜻으로 보여. 망치 부인 크크크 도도시크준 왜 나만 보면 웃음이 나?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서 강퇴. 예. 오마이뉴스에서 종편이 됐다고요? 그 무슨 얘기지? 하여간 지금 상황은 국내에 국내에 미국 그 라인에서 지금 절대 문재인을 돕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문재인 측에서 지금 강경화를 외교부 장관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이게 쟤네들한테 강력한 어떤 저항이 될 거야. 왜냐하면 지네들이 이제까지 쌓아온 자기네들의 네트워크를 무시한 거거든. 그리고 전체를 흔드는 거기 때문에 지금 외교부의 저항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 외교부의 저항으로 아마도 문재인의 대미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철저히 망치려고 들 거야. 그러면 이제 이 문재인 측에서도 그런 대안이 있어야 돼. 이 그 공식적인 외교 라인에서 이렇게 협조 안 할 때 그때 이 문제를 풀어갈 어떤 답이 있느냐. 이제 문재인의 진짜 시험이 시작된 거야. 문재인의 시험이 이제 시작됐어요. 자, 이 강경화에 대한 결정, 과연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이 강경화를 통한 실험은 성공할 것인지,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강경화를 계속 고집할 수 있을지, 지금 이제 이 사드 배치를
뒤로 미루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항명 사태를 통해서 사드 문제를 처리를 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어제 그제 쓴 소설이었잖아. 항명 사태를 논란으로 만들어서 결국 그 사드 문제를 연장시키는 걸로, 그러니까 이제 연기시킨 거야. 자, 그럼 정리해 보면 결국은 항명 사태 이후에 이 사드 배치를 순간 정지시키는 거는 성공한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베이징의 승리다라는 평가도 나온 거고, 객관적으로 이제 정리해 보자면, 그리고 한국의 문재인 지지자들의 입장을 위해서도 그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한국의 경제계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그런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라고 지금 NIT도 인정을 했단 얘기야. 그죠? 지금 뉴스 세 가지를 보니까.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건 뭐냐면, 그로 인해서 미국이 지금 열받았다. 자기들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거 문재인한테 당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대북 공조가 깨지는 거 아니냐? 이런 미국 측에 지금 문제 제기가 대두되고 있다. 한마디로 이제 지금 문재인한테 한 방 먹은 거 아니냐라는 미국 내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야. 그게 이제 오늘 상황은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그렇게 미국이 판단한 데는 한국의 외교 라인이 특히 대미 사업부 얘네들이 친일파 속미파거든. 그들이 지금 이간질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간질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일 하루 또 방송하죠. 내일까지 지금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내일은 지금 국제사회에 대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내일은 지금 국제사회에 대한 기도를 해야 된다. 영국의 이 조기 총선이 보수당이 지는 게 우리에게는 좋고, 그 다음에 트럼프에 대한 탄핵을 공화당이 추진하는 게 좋다. 자, 어떤 결론이 날지. 그리고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데 지금 강경화를 이 상황에서 또 잘라버리면, 그러면 다음 수장을 구하는데 또 한다는가. 그러면 그만큼 준비 없이 한미 정상회담을 가야 되고,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는 더 큰 불행이 된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당이 박주선과 이태규를 중심으로 해서, 한마디로 박주선이가 뭔가 옛날에 그 선거법 때문에 그 문제가 있는데 덮어준 거 아니야, 이명박 박근혜 세력이? 그래서 그러는지 지금 충성을 다하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세력에게. 박주선과 이태규를 따뜻하게 우리 호남 유권자분들이 만나줘야 될 시점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 어제와 달리 오늘 방송은 굉장히 좀 걱정스럽죠? 예. 걱정스럽고 막 불안하죠? 정치가 쉽지 않아요. 이제부터 문재인이 정말 준비됐는지를 보여주겠죠? 예. 문재인이 얼마나 준비된 모습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지, 예.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바른 지혜를 달라고. 예.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세계에서 감당해야 될 몫을 우리가 감당하려면 우리들이 담대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담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검토해야 될 상황이다. 어려울 거다. 내가 그랬잖아요.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되면 다 된 것 같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 뒤가 더 힘들 거다. 지금 이제 그런 때예요. 네, 지금이 더 힘들어진 때가 됐어요. 자, 이제서 진짜 우리의 때가 된 거야. 그동안에는 내가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서 이제 방송 접고 장작 부인의 삶을 살아야 되나 했는데, 이제 드디어 내가 등판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 지금까지는 그냥 노는 이 잡는 심정이었다라면, 자, 이제부터 세계의 거대 악과 싸우는 진짜 전쟁이 시작됐고, 나는 이제 비로소 뭔가
내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가 촛불 집회를 승리로 이끌었던 우리의 기도문이었잖아요. 이제부터 우리는 국내의 친일파들, 국내의 적폐 세력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차지하고 있는,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거대 권력과의 진짜 한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서 밀리지 않으면 우리는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의 수호자가 될 것이고, 우리가 밀린다라면 아마 인류는 공멸하게 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밀리면 바로 인류는 공멸할 거예요. 지금 가진 자들의 탐욕이 하늘을 찔러서 이젠 이 정말 3차 대전 이제 끝나는 시점이야. 이 시점을 우리가 막아내느냐 마느냐,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우리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될 겁니다. 중지동천이라고 우리가 모여 뜻을 모으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누군가 포기해서 오늘 우리의 절망의 역사가 만들어졌다면, 우리가 오늘 포기하지 않으면 내일은 희망의 역사를 새로 쓸 수 있다는 믿음으로 우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기기 어려운 상대와 싸울 때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여기까지 왔고 오늘부터도 또 계속 그렇게 걸어갈 겁니다. 모든 일은 새옹지마 전화위복입니다. 절대 눈앞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에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이 싸움은 포기하지 않는 자가 이기는 싸움이야. 이제까지 나는 내가 할 일이 별로 없어서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내가 이젠 좀 접어야 되나, 망치 부인은 이제 역사의 그 뒤안길로 사라져야 되나 고민했어요. 근데 오늘 이 기사들을 딱 보면서 아니네, 이제부터 내가 이제 망치 부인이 다시 망치 부인으로 돌아와야 될 때가 됐네. 자, 이제 이 거대한 미국의 무기자본들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투쟁에 흔들림 없이 나아갑시다. 이 싸움은 네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는 싸움이다. 너희는 대열을 이루고 서서 그가 어떻게 싸우는지 보라. 그 말을 기억하면서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업해주신 6128분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꿀잼 해주신 분들, 후원해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감사 인사드립니다. 일일이 이름 불러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원해주신 분들 덕분에 오늘도 망치부인 당당한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매니저님들 수고하셨고요. 이 방송을 녹음 녹화 떠서 유튜브에 올려주시는 양혜니님, 참세상님, 베티고양이님, 그리고 그 안경유이님, 그 상식이 통하는 세상님, 그리고 그 팟캐스트의 풍행공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후원 못했다 미안하다 하지 마세요. 생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준 여러분이 진정한 후원자입니다. 감사합니다.